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주총 안건을 직접 올렸던 상장사가 총 47개, 1년 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주주 제안으로 상정된 안건 수도 78%나 늘었고요. 단순히 배당을 더 달라는 안건보다 직접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겠다는 안건이 더 많았는데요.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저께는 현대기아차가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만큼이나 칭찬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대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잘 버는 것뿐만 아니라 번 돈을 주주들에게 잘 나눠주는 것도 기업의 역량, 경영자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기업, 총수, CEO를 평가할 때 이러한 주주 환원율을 잣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 달라질 겁니다. 경영자들에게 한국 증시의 주주 환원율이 세계 꼴찌라는 건 별로 와닿지 않지만 나의 회사가 경쟁사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 나에 대한 평가가 경쟁 회사 김 회장, 이 대표보다 밀린다는 건 그들에게 아주 크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4월 27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퀴즈로 시작할까요? 퀴즈로, 경제상식 퀴즈로. 오늘 아침에도 관련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 수준의 기록적인 적자를 냈는데 삼성전자도 조금 전에 속보치 실적이 나왔죠. 그런데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발표가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인위적인 이것을 결정한 건데요.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기 좀 이르다고는 합니다만 생산량,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바로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산유국 협의체죠. 오펙도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데 이 단어를 쓰죠. 반대말은 증산입니다. 뭔가 생산량을 줄일 때 쓰는 말 두 글자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꾸준히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884님이 제일 빠르셨네요. 야, 설마 했는데 굉장히 빨리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 고란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고란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SG 사태가 돼버렸습니다. 관련된 급락주 주가를 시총을 종합해봤더니 7조 4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주가가 최대 제가 65%라고 썼는데요. 오늘도 하한가 맞은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합치니까 거의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임창정 씨는요. 30억 날린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금융당국이나 검찰의 조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조작을 들여다본다라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어제 1,340원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한 5개월 만에 1,340원 선을 다시 뚫은 건데 혹시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항상 걱정되는 게 우리 외환 보유액이잖아요. 네. 이렇게 했더니 IMF가 괜찮다, 적정하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한번 따져보죠. 잠시 후에. 지금 현재 환율은 1,338원. 수준이고요. 자, 염현석 기자 아이템은 어떤 건가요? 네, 먼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는 물론 미래 첨단 산업 부분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우리 산업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삼성전자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4조 5천억 정도 적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났는데요. 전날 SK 하이닉스도 3조 원대 적자가 났습니다. 반도체 산업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 아이템부터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그 창구를 통해서 이제 네네.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배경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 첫날에 8개 종목이 하한가, 네네.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5개 종목이 연속 하한가 3번 이어졌는데 오늘도 대부분 종목들이 또 하한가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월요일 날 8개로 시작해서요. 사흘 연속 하한가 맞은 게 4개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까지 치면 나흘 연속 하한가를 맞은 게 3종목입니다.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장 열자마자 지금 하한가로 지금 주가가 내리꽂았고요. 거의 거래량도 없이. 네,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는데 매도 잔량은 쌓여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팔고 뭐냐?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선광이라는 종목이 점 하한가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시초가와 동시에 하한가로 꽂혀서 네, 끝나는 맞습니다. 거. 그 거래량을 봤더니 한 2만 5천 주쯤 되더라고요. 근데 매도 잔량이 하한가에 160만 주가 쌓여 있어요. 이건 이제 못 파는 거잖아요. 네. 이거 언제까지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흘간 7조 4천억 정도가 증발했습니다. 뭐 다우데이터,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등 4개 종목 시총 사과세 각각 1조 원 이상씩 증발을 했고요. 사흘 동안 최대 70%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제는 80% 가까이 급락했다라고 숫자를 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계좌로 했으면 주가가 떨어져도 소위 말해서 버티면 됩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티면서 그냥 나의 뇌를 정신승리하는 거거든요. 팔 때까지는 손실이 아니야. 근데 여기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이른바 CFD 차액결제거래계좌 여기에서 반대 매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외 파생 상품인 CFD를 이용해서 과도한 차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투를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CFD를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약 많게는 2.5배까지 투자 규모를 늘릴 수가 있어서 이게 먹을 때는 좋은데 이게 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토해낼 때는 그야말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누누이 강조하는 바지만 이거 가격 제한폭이라고 하는 거 상한가 하한가를 없애야 됩니다. 그 미국처럼 가격 제한폭 없이. 왜냐하면 시장, 마켓의 의미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주만 거래되고 계속 하한가에 꽂혀버리면 아니 거래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하나도 거래를 못했는데 가격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시장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은 시장이 좀 성숙되기는 해야 되는데 가격 제한폭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저도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서울가스는 하한가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또 그거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핫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그 연예인 임창정 씨가 네. 여기에 연루가 됐는데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작전 세력으로 추정되는 10명을 좀 특정해가지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임창정 씨 투자 손실 사실이 알려주니까 이게 CFD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라고 봤더니 이걸 활용한 작전 세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약간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 임창정 씨가 해당 종목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한테 30억 원을 총 투자했다라고 해요. 그 자신과 이제 부인의 계좌, 증권사 계좌 15억씩 넣고 주가 조작 일당에게 신분증을 맡겨서 대리 투자하도록 했다라는 건데 이 처음에는 좀 성과가 좋아가지고 네. 이게 84억 원으로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본인 돈만. 네네. 근데 이제 이 정도 불어났으면 한 달 사이에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임창정 씨 본인의 주장은 신용 매수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했다는 건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고 굉장히 불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 아직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면 더 이제 손실을 보는 거고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다. 나도 역시. 그런데 이제 자기 신분증과 그다음에 자기 계좌를 아예 다 맡겨버리는 행위 자체를 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임창정 씨가 주가 조작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을 했고요.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참.
근데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또 이용하려는 이른바 이제 아까 잠깐 핫다. 이야기했던 네. 핫다라고 하는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인데 하한가 마이너스 30%가 풀리는 종목들.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만 돼도 10%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핫다에 지금 나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걸 또 신용으로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종목들 아마 증권사에서 막았을 거예요. 지금 막았나? 예. 근데 핫다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좋은 투자법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요. 이거 소위 말하는 그 세력이라고 하죠. 슬쩍 풀었다가 다시 또 꽂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내 거 매도를 하려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핫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막장이다라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핫다를 풀기 위해서 자금을 한쪽에서 또 동원을 해서 거래량이 생기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이거 정말 위험하죠. 염현석 기자 아이템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 지금도 이제 계속돼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른 거 차치하고 일단 경제 분야에 좀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먼저 그냥 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요. 예.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네. 경제 안보랑 인력 양성 딱 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뭐 경제적 안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왔죠. 뭐 미국이랑 뭐 한미일, 뭐 경제 안보 공동체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 네.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 산업은 물론 뭐 우주, 양자 등 이런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협력도 강화하고요. 상호 투자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겁니다. 뭐 이를 위해 한미 정상이 한미 국가안보실에 차세대 신흥 핵심 기술 대화란 협의체를 신설해서요. 첨단 기술 관련 공동 연구 그리고 개발 그리고 전문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인력 양성을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로 두 번째로 꼽은 이유는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적 이슈가요. 당장 몇 년 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양자, 우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음 정권 조금 나면 그 다음 정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관련 인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네들이 제시한 이런 경제적 이런 이슈라든지 이런 의제에 대해서 당장 인력을 키우지 않으면 목표 달성 자체가 허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정상이 인력 양성을 위해 이제 합의를 한 건데요. 한미 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라는 걸 이제 출범을 시켜서요. 이공계랑 인문 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두 나라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정상회담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 실리를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바뀐 거 좀 없습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항상 정상회담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관심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이런 핵심 수출 종목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완화를 조금 기대를 한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립서비스, 네, 아니면 립서비스라도 좀 기대를 했는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조업 성장을 위해 반도체법, IRA 등을 통해 중국의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자국 산업 증진을 위한 것이지 네.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을 특정에 경제하는 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네. 미국 내 사업 부흥을 위한 것으로 이제 미국 세금을 미국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미국에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측의 어떤 요구, 뭐 중국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드니 이런 요구를 큰 틀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 한마디로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또 두 정상은 그래도 너무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기업들이 활동이 좀 그렇잖아요.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성이 이제 생기도록 우호적으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제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만 내보였습니다. 결국은 뭐 또 이제 미국이 의도한 대로 미국이 깔아놓은 판대로 우리가 이제 끌려가는 흐름은 달라진 게 없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조금 부딪힐 수 있는 산업 쪽 좀 네네. 전망 좀 볼까요?
네, 아마 정상회담이 끝나면 구체적인 실무 협의들은요, 이제 실무선에서 많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뭐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특히 요즘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반도체 분야는 당장 10월에 만료되는 첨단 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빠르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업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라고 정상들이 언급한 만큼요. 가장 현안인 반도체 분야에 이게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 분야는 아무래도 핵심 광물 요건이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이제 쉽지 않다는 게 지금 현지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 특허권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원전 수출에 대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도 여기에 같이 합세해서 이제 하기로 한 만큼 아마 조금 취재를 관련돼서 해봤는데요. 두바이 수출할 때 네.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력 관계 정도 그런 협의가 많이 진척돼 있다라고 합니다. 해외 진출할 때 미국이 좀 도와주겠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수준 정도. 네.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도 네. 만났더라고요. 네. 뭐좀 투자 같은 소식들이 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한번 좀 묶어볼까요? 네. 뭐 정상회담 후에 그 테슬라 측 일론 머스크 회장 측에서 요청을 해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네. 서로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뭐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기가팩토리를 우리나라에 좀 유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거에 대해서 한국도 최우선 후보지 중에 하나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답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예. 사실 여기 지금까지 내오는 이런 경제적 이슈를 종합해 보면 미국 6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59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하고 네. 우리나라는 배터리 원전 등 분야에서 23건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게 첨단 산업과 에너지 분야로 딱 나눌 수 있거든요. 네. 테슬라가 요 다 들어갑니다. 첨단 산업, 우주, 스페이스 X 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가팩토리나 전기차, 에너지 분야가 그렇죠. 있어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만난 것 같긴 한데요. 첨단 산업 분야는 연구소 수준의 MOU가 많았고요. 에너지 쪽은 그나마 좀 기업들 간의 구체적인 MOU가 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SMR 협력 같은 경우에 SK와 한수원, 그다음에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가 이제 SMR을 운영 그다음에 건설, 수출 이런 공동사업에 협력하기로 좀 구체적으로 좀 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MOU들이 좀 많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차원에서 투자를 확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크거나 아니면 생산 원가를 좀 낮추거나 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그거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반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고란 기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1,339원 정도인데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장은 1,338원에 개장을 했고요. 어제 종가보다 1.7원 오른 수치입니다. 또 어제는 이게 어제 개장 초반에요. 갑자기 훅 오르더니 1,340원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화 값이 장중에 1,340원대 들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그리고 뭐 오늘 이어지는 게 미국 은행권 불안이 재점화됐다. 이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중소지방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여기서 뱅크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전날에는 50%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시장에서도 30%가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하한가가 없으니까 훅 떨어집니다. 네, 미국은. 네, 미국은.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시장 선호를 높였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위기 우려가 커지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이게 마음 편하게 그냥 달러 강세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달러가 강세예요.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는. 약세. 달러가 약세예요. 예, 다른 나라 약세. 통화 대비해서는. 죄송합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 올해 안으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는 예상이 많고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등이 강세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값은 약세다라는 건데 이게 보면 달러 인덱스라는 수치가 있잖아요. 73년에 달러 가치를 100으로 놓고서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냐.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1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101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달러가 약세인데
원화는 더 약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환율의 지정학적 위기가 일부 반영된 영향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만과 반도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갈등이 여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가 뭐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 하락하고 수출 부진하니까 우리 무역 수지 적자 생기고 경기 둔화되고 이러니까 원화 가치 약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라붙는 걱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가 또 우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외환 당국이 부랴부랴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외환 보유액이 외부 충격 대응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나서서요.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4,2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세계 9위야. 그리고 세계 9위. 네, 9위. 9번째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IMF도 대외 부문 보고서, 연례 협의 등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외부 충격 대응에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금융당국이 IMF를 인용해서 우리 괜찮다라고 한 거예요. 뭐 하도 지적이 많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IMF 권고를 3년째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매체는 IMF가 한 100에서 150%를 적정 외환 보유액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적정성 평가 수준의 97%였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외환 보유액 괜찮아? 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외환 당국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IMF 외환 보유액 평가 상식을 보면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 외환 보유액을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부족하지 않다라면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은요. 뭔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 안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환율도 그렇고 외환 보유액도 그렇고 문제는 수준도 그렇지만 방향이죠. 방향하고 속도. 그러니까 이제 걱정들이 이어지는 거고요. 자, 염현석 기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고 조금 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며칠 전에 먼저 잠정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속보치도 나왔죠.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불황 장기화로 1분기에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SK그룹에 들어온 뒤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1년 전보다 한 60%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4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났는데 두 분기 합치면 5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적자가 5조 원이 넘습니다. 원인은 SK 하이닉스의 주력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하강 국면입니다. 실제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21년 9월 4.81달러였는데 가격이 지난 3월 3.98달러 그리고 디램은 같은 기간 4.1달러에서 1.8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조금 전에 나온 거는요? 네, 조금 전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 반도체 부분에서만요 4조 5천억 원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이제 조금 메꿔져서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긴 했는데요. 네. 메모리 부분의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런 보도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상식 퀴즈 좀 힌트 드린 거예요? 아니 또 그 표현을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반도체 업황은 좀 어떻게 또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반도체 부분의 수요를 생각하면요 3분기 이후에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요 작년 4분기부터 대대적인 감산과 이제 투자 감축에 나섰고요. 네. 삼성전자도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워낙 적어서 재고 상황이 크게 개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연초보다 좀 작아진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다만 메모리 가격이 고점 대비 한 60% 정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수요 증가와 이런 감산에 의한 공급 축소가 만약에 맞물린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량 줄인 효과 바로 나오지는 않고 이것도 좀 재고부터 줄어들고 맞습니다.
가격이 좀 반등하는 것까지 좀 봐야 되니까요. 네. 근데 실적이 참 안 좋기는 한데 오늘은 좀 주가가 쉬어가기는 하는데 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주가가. 네, 맞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적을 거뒀는데 감산 발표를 하면서 추후 반등 기대감 때문에 이제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경기를 앞서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하반기에는 좀 괜찮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온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위주의 거의 몰빵이 되어 이게 네.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 하락이 클 때는 확 큰데 또 반등할 때는 그만큼 또 더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삼성이나 SK에서 추가 이제 생산량 줄이는 걸 발표를 하면 네. 이제 주가는 그만큼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이라는 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경기의 사이클을 계속 타다 보니까 뭐 몇 년은 좋고 몇 년은 또 안 좋고 그 사이에 또 투자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란 기자, 염현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염현석 기자가 드리고 가가지고 생산량을 줄이는 것, 증산의 반대말. 최근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이것을 발표를 했죠. 예, 생산량을 줄이겠다. 즉 재고를 줄이고 가격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많은 분들이 뒷자리 0000 쓰시는 좋은 번호 쓰시는데요. 저는 반도체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요즘에 일이 없어지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4943님은 뱃살을 이것 하고 싶네요. 예. 하지만 즐거움은 증산하세요. 이렇게. 예. 뱃살은 땡땡하고 즐거움은 증산하고. 어우, 좋은 말씀이시네요. 9299님, 유부초밥집을 하는데 하루에 6, 7판 250개 이상을 만드는데 요즘에는 이 땡땡을 해서 100개 정도만 만듭니다. 초밥을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고 계시네요. 사실 이게 생산량을 줄이면 시장 원리에 따르면 가격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게 정말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감산을 하더라도 가격에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0079님이 감사합니다. 선물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보내주셨는데 지금입니다. 0079님 지금입니다. 제가 정답을 드렸죠. 지금이라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3102님이 1등 하려고 했는데 힘듭니다라고 488번째로 보내주셨고요. 이원영님이 2% 청취율이 높나 보네요. 채팅방에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율 더 올려야 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있고요. KBS 콩으로 함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각종 자료들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죽고 나면 지워야 될까요? 남겨야 될까요? 또 그게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혀질 권리 그리고 기억될 권리 양쪽에서 상반된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달천 박사와 함께
디지털 개인정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께서는 거의 20년 넘게 개인정보 보호를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나에 관한 정보, 과거든 현재든 여러 가지 많이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히나 좀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뭔가 집중적으로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서비스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기에 보통은 아동들이 많이 이런 인터넷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이 청소년 기본법상에 있는 청소년 연령 상한 기준으로 24살 네. 이하 국민이면 이런 것 삭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SNS를 운영하는 업체에다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24세 이하일 경우에는 내 정보를 지워달라, 삭제해달라 하면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줘야 된다. 네, 이 권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법적인 어떤 권리들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터넷에 떠 있는 그런 정보들은 알 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의 권리에 충돌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그 권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먼저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그 해당 게시물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거를 막 증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워달라면 다 지워주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게시물이 인터넷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캡처해 주거나 그다음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아이디, 닉네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에 관한 게시물이구나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 SNS 관련 사업자들이 확인하고 지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악플 같은 게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걸 또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보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연예인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또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이 아이들 사진을 통해서 뭔가 막 물건을 같이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런 게. 요즘에 육아 브이로그다 해가지고 또 이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 사진들을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말하자면 민망한 아이들에 관한 민망한 어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학교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그 정보들이 담겨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하게 되면 아이들의 인격권이라든지 또 심하게는 유괴라든지 개인정보 도용 이런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도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상대로 내 사진을 왜 함부로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고. 외국 사례기는 한데 특히나 이제 좀 이게 상황이 심각한 건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잖아요. 이분들은 이걸 아무리 지우고 또 지워도 또 계속 확산이 된다. 이런 피해들을 지금 토로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원인이 가장 먼저는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수법도 매우 진영화되고 있고 강렬해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범죄자들이 이런 그 2차 유포 이런 것들을 해서 피해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런 사진들이 지워지지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어떤 신속한 삭제나 차단, 유통 방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준비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업체를 써서라도 좀 빨리 지우려고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사설 업체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인터넷상에서 내 정보를 지우려면. 예. 저도 정확히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보면 건당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월별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보통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한다고 있어서 많게 된다면 이것도 비용도 수월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또 일각에서는 그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업체들이 뒤에서는 또 이거를 유포하면서 자신들의 또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도 있어서 좀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반대로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 말씀하시는데. 좀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잊혀질 권리가 아니라 기억할 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나 이거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 뭐 전화번호도 그렇고 그 사람이 SNS에 남긴 사진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걸 좀 간직하고 싶고 심지어 이거를 가족이 상속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은 결국은 예컨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 그러니까 SNS를 이용한 사람의 프라이버시권, 그다음에 또 유족으로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또 그것을 그 가치를 간직하고 싶은 말하는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정보 주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서 프라이버시를 먼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장해 주고 이 정보 주체의 의지대로 과연 상속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가 스스로 자유 의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함께 좀 보고 싶고 전해주고 싶고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그럴 텐데 또 하나 이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을 주고 산 영상이나 음원, 게임 아이템, 나아가서 뭐 미술품, NFT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걸 그럼 디지털 유산을 이게 어디까지 포함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논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련한 법이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디지털 유산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지만 일단은 개인의 인터넷상에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셨던 게임 아이템이나 뭐 음원, 뭐 가상자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호되는 자산인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자산적 가치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사회적 어떤 공감대 같은 것들이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좀 선례 같은 게 있나요? 네. 해외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범정보차 안에서 이거를 이제 입법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 디지털 유산에 관한 통일법 같은 거라고 해서 이 주법으로 각 주마다 입법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작년 2월 기준으로 2022년 2월 기준으로 총 47개 주에서 이런 입법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명확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례로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페이스북을 이용한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라고 해서 이 유산을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하. 3074님이 저는 SNS에 가족의 일상을 올려놓는데 사후에 두 아들에게 추억 앨범처럼 저희들과의 기억을 회상하게 하련다라는 말씀도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간직하고자 하는 상속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잊혀지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생각할 게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달천 박사에게 도움 말씀 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기준선 100을 밑도는 72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8.63% 떨어져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284명, 위중증 환자는 151명, 신규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소득에, 여러분의 연봉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답하실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한 통계 보니까 열의 7은 본인의 연봉에 만족하지 못한다. 절반 정도는 연봉이 많은 것으로 이직할 거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성공학개론 시간인데요. 자기만의 트랙의 저자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 맞아요. 연봉이 너무 낮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 가치에 맞는 연봉 이게 어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뭐 책정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이거는? 맞아요. 연봉 찾아보는 사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테이블표 그런 게 같은 거. 네, 없어서 내가 지금 가치에 맞는 연봉을 받고 있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봉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많이 따라가게 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켓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급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연봉이 올라가게 돼 있고 반대의 상황이면 사실 연봉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내 가치에 맞는 연봉을 보고 받고 있는가를 보고 싶으시면 요즘에 이런 정보만 사실 공급하고 있는 앱들 서비스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나의 거를 비슷한 직군 네.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 크기별로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증권사에서 일할 때 저하고 똑같은 포지션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직급인지를 알아보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연봉이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건지 적게 받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회사에서 한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뭐 A, B, C, D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하고 있는 A, B, C, D의 일을 또 다른 회사에서는 한 전무쯤 되는 분이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저는 회사에다가 이거 나 너무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시장을 잡고 많이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넓게 보고 경쟁사도 보고 대기업들도 비교해보고 같은 직군도 비교해보고 그 또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조금 연봉은 낮지만 내가 만족스러운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월급이라도 많이 주는데 있을 것이냐 이 고민 아마 이거 한 500번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요? 맞아요. 500번, 5만 번 들어본 5만 것 번.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사실 이거를 정하시려고 하면 내가 일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네. 저는 한편으로는 직장인분들이 연봉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일, 재미있는 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으셔서 그러면 연봉 말고 어떤 기회들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손익계산이요?
네,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연봉 때문에 내가 이 돈 벌려고 하는 생각 하실 때 사실 가끔 있으실 텐데 네. 내가 이거 말고 연봉 말고 사실 날리고 있는 기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손해는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사실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의 토탈섬이 중요하지 돈 그 자체의 숫자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것도 제 계산해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익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는 없지만 뭐 땅 네, 파서 네. 돈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전에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돈은 적지만 재미있는 일과 극단적으로 돈은 많이 주지만 재미가 없는 일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각각 다 다른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도 중요한데 꺾이지 않는 연봉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연봉은 그런데 꺾이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사실 물론 이제 호봉제랑 달리 연봉제인 회사에서는 거의 뭐 매년 연봉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우 피곤하세요? 피를 말리다. 이거 어떻게 300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한편으로는 그게 피를 말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내 성장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사가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요즘에 또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많이 좀 올려주든가. 네.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은 아니 운동선수도 그렇게 해도 피곤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죠. 대단하다. 네. 근데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약간 갑을 관계에서 회사보다 내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협상력에서 우리 뭐 전무님이나 사장님이나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연봉 협상 딱 들어가서 나의 가치를 잘 좀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을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을로 먼저 설정하지 마라. 네. 나도 모르게 다들 을로 설정하셔서 어떻게 말을 해야 좋아할까? 어떻게 말을 해야 회사에서 만족할까? 내가 밉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좀 더 당당하실 필요가 있고 쫄지 않는 마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봉협상이 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보다는 이직하실 때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 돈의 액수로만 연봉협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가게 되는 새로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돈 얼마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직급에 맞는 그 회사의 연봉 밴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거꾸로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순수하신 마음으로 회사에서 그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내보세요. 희망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 다들 홀라당 말씀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하시고 저는 얼마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말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숫자를 먼저 말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숫자를 먼저 말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네. 그래서 숫자를 먼저 말씀하시기보다는 나를 채용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연봉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어떤 역할을 저에게 기대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거꾸로 물어보시면 그것을 대답해 주는 회사들도 많고요. 사실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 세 번째 회사로 이직할 때 세 번째 회사의 연봉이 어떤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이 포지션에 어느 정도의 연봉을 책정해 놓고 계셨었는지 그 밴드라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좋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사실 회사가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많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훨씬 많은 분들이 또 일하시고 계시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은 쪽에 내 정보를 굳이 너무 그렇게 확 넘겨버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쫄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면접자 두고 당돌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을이 되지 않고 맞아요. 동등한 위치에 서서 말 그대로 협상을 하는. 네. 싫으면 뽑지 말던지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본인이 그 정도 위치가 되면 좋은데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실력으로 먼저 달성을 해 놔야겠죠. 맞습니다. 조성빈 님이 회사에서 중간 직급인데 제 연봉에는 아래 위에서 듣는 욕과 불만을 듣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맞아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9808님께서는 일이 재미도 없고 보수도 몇 푼 못 받고 아유 이내
마음이 맨날 꺾이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 좀 일이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연봉 협상 지났는데 더 잘할 걸. 내가 남보다 못 받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거기 쌓여 있으면 또 본인한테 손해가 되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그럴 때 제가 좀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연봉이 항상 언제까지 우상향할 수 없거든요. 중간에 꺾이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저만 해도 증권사를 다니다가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일을 시작하면서 연봉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어떤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냐에 따라서 연봉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그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토탈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손해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남들하고 자꾸 연봉을 사실 비교하게 되실 때는 또 이성적인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자면 회사가 어떤 산업 안에 있느냐,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회사의 핵심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제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금융이나 IT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차이가 나실 텐데 이유는 이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회사 판매관리비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도 사실 많이 보시고 연봉이 높은 회사들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얼마나 핵심에 가까운 일을 하냐에 따라서도 또 연봉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사실 좀 이게 냉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또 엄연한 현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봉 이런 것들 분석하셔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성장 산업이 있느냐, 좀 쇠락하는 산업이 있느냐,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느냐, 뒤처지고 있느냐도 사실은 큰 틀에서 나의 연봉을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김나희 커리어 엑셀러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우리 유통업계 같이 좀 공부해보고 투자 포인트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